저녁반, 제가 지금 이 학원에서 강의를 맡고 있는 거는 민법 2차 강의를 하고 있어요. 법무사, 그다음에 법원 사무관 이렇게 2차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작년부터 민법 1차를 저녁반으로 하게 됐어요. 그리고 올해 새롭게 민사집행법 학원 사정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민사집행법을 맡게 됐어요. 물론 저는 법무사 현업에 지금 있고 저기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개업하고 있어요. 네, 이번 기회에 책을 쭉 많이 집에서 좀 봤는데, 이 강의도 준비할 겸해서 또 다른 선생님 강의도 한번 들어봤어요. 원래 여기 강의하시던 분이 있죠? 김땡땡 선생님. 다른 학원으로 가셨어요. 그분 강의를 제가 이어받은 꼴인데, 자, 교재는 한봉상 선생님 책을 썼어요. 이분 이제 현업 법무사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많이 강의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 서초동에 있는 중앙교육평가원인가 뭐 거기에 실무자 양성이라 그래갖고 사무장님 상대로 강의를 하시기도 하고 아니면 취업준비생을 상대로 강의하니까 그러니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거기서 강의 경력이 꽤 오래 되시더라고요. 책도 제가 쭉 읽어봤는데 초심자들이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초심자들이 보기에 편하게 돼 있어요. 이 밑줄이라든가 볼드체 같은 게 잘 돼 있고 그리고 이게 교재가 이제 수험, 실무 양쪽을 다 겨냥해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책을 또 어떤 효과가 있냐면 이 책이 양은 많은 것 같아서 한 1200, 한 50페이지 정도 가까이 되죠. 근데 시중에 나와 있는 책이 이제 먼저 강의하시던 교수님 책이 한 900, 한 50, 지금 좀 늘었죠? 970인가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 정도 양이 되시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또 또 법무사님이 있으시죠? 그분은 1300페이지가 넘는 걸로 제가 봤어요.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게 큰 차이 없고, 또, 이 책을 보다 보면 느끼는 점이 계속 반복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강의 듣고, 한 번 보게 되면은 2, 3회도 반복이 돼요. 그냥 그 자체 책 한 번 보는 효과로서. 왜냐면 계속 반복돼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강의하면서 저랑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집에 가서 복습이도 뭘 한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2, 3회독 이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다음 순환에 강의를 들을 때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여기 계신 분도 이제 경험이 있으신 분도 있고 처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신데 한 어느 중간에 저는 강의를 마쳐야 되겠죠. 그리고 이 책을 보면서도 처음에 공부가 좀 돼 있으신 분도 처음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 쭉 읽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대신 강약을 두셔야 돼.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내가 완전히 내가 이렇게 보시는 게 아니고 책을 볼 때는 이 책 자체에 굵은 고딕체라든가 밑줄 위주로 거져 있어요. 그 부분은 그 주변 언저리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나머지는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는 방법은 조문을 옆에 펴놓으시고 조문이 나오면은 조문을 한번 확인하시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래서 자꾸 이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이해의 폭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는 각도를 자꾸 이게 달리 봐야 된다고요. 한 면만 보다 보면 문제가 나왔을 때 응용력 같은 게 잘 안 생겨요. 그래서 교재를 볼 때 조문도 보고 그 다음에 문제도 풀어보고 이래서 지금 이제 기본 강의니까 그래서 문제를 다 편차가 다 있겠지만 문제를 다 풀지는 못할 거고 이 강의 계획서에 나왔듯이 복습 위주로 OX 형태의 문제를 낼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은 이제 내일이 복습인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OX를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OX 형태로다가 복습 형태로다가 보면 그 자체가 또 복습이 되니까 여기 시간 나온 대로 저녁 조금 일찍 오셔서 한 6시 40분이라고 써놨죠? 한 10분에서 15분, 한 15분 정도 분량으로다가 OX 문제를 낼 테니까 배운 데서 낼 거예요. 배운 데서. 그리고서 배운 거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는 거죠. OX 형태로다가.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반복시키면 분명히 공부가 되신 분이나 처음 하시는 분이나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 쭉 강의 계획서를 쭉 써놨지만 제가 거기 어려운 한자를 하나 써놨죠? 수적천석. 예. 술 물방울 물 술자고 그다음에 적 떨어질 적자 그다음에 천 뚫을 천 석. 그 강의 계획서 없어요? 강의 계획서 이제 쉬는 시간에 나가 보면 있어요. 거기 저기 앞에 사무실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열심히 하시면 안 돼. 예, 단순히 열심히 하시면 안 되고 거기도 해놨지만 이해, 암기. 이해하고 암기 그거 하나만 해도 안 돼. 뭐가 필요해? 반복이 필요해. 이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해 폭이 넓어지면서 암기는 자동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그 말을 하나 전달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지금 자료가 하나 나갔죠? 오늘 자료 낱장짜리로 하나, 그다음에 용어 설명짜리로 하나, 내일도 자료가 하나 나갈 거예요. 자, 요 자료들은 주로 먼저 하시던 김땡땡 선생님을 주로 많이 참고한 거예요. 편집해서 물론 편집했죠. 그래서 그분 자료를 많이 활용할 거고 그분이 자료를 참 잘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제가 읽어보니까는. 그래서 오늘 자료 용어 설명하는 자료하고 또 내일은 뭘 나눠드릴 거냐면 정리표라 그래가지고 두 문자 형태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떻게 활용하는 거예요? 자, 교재를 읽어 나가면서 교재를 읽다 보면 그 자체 주소가 어디 있는지 몰라.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는지 모른다고요. 이해는 되겠죠. 근데 그 이해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문제를 풀 때 적응력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놓고 암기를 한다고요. 암기를 할 때 그 정리표를 이제 같이 눈으로 확인하면서 암기 방법을 같이 연습할 건데 그렇게 이해하는 상태에 암기해 놓고 하면 어떻게 책이 입체적으로 와닿는다고요. 그리고 문장 하나 볼 때 그 암기에 나온 내용들을 자꾸 반복시키니까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표가 장점이 뭐냐면 정리표만 보면 안 돼. 정리표만 보면은 막판에는 그걸 갖고도 연습이 돼야 되겠죠. 막판에. 하지만 이해를 시키려면 교재를 봐야죠.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에 정리표로다가 암기하고 다시 이 교재로 와서 이해시키고 이런 형태로다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정도 점수에 빨리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어느 한 가지만 해서도 안 된다는 뜻인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내일 정리표짜리로 한 46페이지짜리 정도 40페이지 좀 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로다가 해서 이 교재 볼 때 정리표로 돌아가고 다시 교재로 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입체적으로 책을 볼 수 있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아직 뭐 확정적인 건 아닌데 요 이번 순환은 요 강의 교재로 다음 순환 강의 교재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분 선생님 그분 조문 판례집이 그분 선생님 책이 있거든요. 뭐 내 책은 없으니까 아직 그분 선생님 책을 빌었을까 해요. 물론 책은 업그레이드된 책으로다가 그분 책이 그 조문 판례집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조문 밑에 그다음에 그 정리표를 달아놓고 판례를 부과시켜 놓고 그런 형태로다가 정리가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험세로서 괜찮아 보였어요. 제가 지금 확인하기에는. 그래서 그럴 예정이에요. 지금 아직 확 결정은 안 했는데 상관없죠? 뭐 시험만 합격하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렇게 해서 참고하시고 그다음에 자, 먼저 민사징계법을 하기 전에 이제 용어 설명을 주로 이제 설명을 해나갈 건데 교재 쪽보다 자, 먼저 기출 문제에 대해서 간단 말씀드릴게요. 자, 민사징계법은 35문제가 나와요. 객관식 문제로 35문제가 나가죠. 꽤 비중이 커요. 법무사 1차 시험에서. 자, 35문제가 뭐냐는데 작년도가 21회예요. 올해 이제 여러분이 보실 거 2016년도 내년에 7월달, 6월달 정도에 보겠죠. 그러면은 그거는 22회 법무사 시험이 되는 거죠. 자, 조문은 어떤 걸 갖고 다니시는지 모르겠는데, 뭐 각자 법전이라 했으니까 가지고 계신 법전을 한번 봐보세요.
저도 일요일인가? 예, 일요일 날 가서 하나 샀어요. 2015년 판으로다가. 이게 법무사 시험용 법전이거든요. 여기 법무사 관련된 관련 법들이 쭉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물론 민사집행법하고 민사집행규칙도 나와 있죠. 민사집행법을 보도록 각자 법전 가지고 계시면 그거 보시면 돼요. 법전도 가지고 다니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법전. 어느 법전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되도록 이거를 샀으면 좋겠어. 되도록. 왜냐하면 자꾸 눈에 익숙해져야 돼. 이 법전이. 예. 물론 자기 갖고 있으면 상관없는데 되도록. 왜냐하면 시험장에서 어차피 1차 시험장 가고 말 거 아니잖아요. 2차 시험장 갈 거 아니에요. 근데 2차 시험장에서 이걸 나눠준다고요. 이 법전을. 물론 1차 때는 안 나눠주지만. 자, 법전을 보면은 거기 앞에 그 목차 위주로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거를 옆에 펴놓으시고 참고해서 보시면 이제 이게 민사집행법의 전체적인 구도인데 이 작년에 기출문제에 어떤 형태로다가 몇 문제가 나왔냐 이런 거 잠깐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도를 지금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인 그 제1편 총칙에서는 그 민사집행법의 불복 방법과 관련해서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다음에 집행기관과 관련해서 또 한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제1편 총칙과 관련해서 몇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예요? 2문제 정도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그 제2편 강제집행과 관련해서 또 총칙 파트 또 나와 있죠? 총칙 파트에 관련해서 자, 금전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과 관련해서 강제집행 요건과 관련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강제집행 개시요건 다 뒤에서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강제집행 개시요건과 관련해서 한 문제. 그 다음에 강제집행의 정지 취소와 관련해서 한 문제. 다 중요한 내용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강제집행에서의 구제 절차와 관련해서 한 문제. 그래서 그 총론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파트와 관련해서 한 그 4문제 정도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그 집행 보조 절차라 그래가지고 재산 명시, 재산조회 등 있죠. 그 관련해서 한 문제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그 민사집행법에서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강제집행 이제 그 일종의 본문격인 총론 강론격인 거죠. 강론격에서 19문제 출제됐어요. 실제 실무에서도 가장 많이 하는 게 부동산 강제 집행 중에서 강제경매죠. 보통 경매라고 말하죠. 경매. 물론 경매 중에는 강제경매도 있고 임의경매도 있지만 임의경매는 강제경매를 거의 준용한단 말이에요. 몇 가지 차이점은 빼고는. 그래서 강제경매에서 19문제가 출제됐다라는 거고 우리 그 교재에서도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선박 등 집행. 이 선박에는 선박, 항공기, 자동차 뭐 등등이죠. 보통 부동산에 준해서 판단하죠. 그래서 이 선박 등 집행에서 한 문제 출제됐어요. 그다음에 거기 그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이라고 나오죠. 그 4절에 2편의 4절에 보면 거기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인데 보통 실체법 민법을 말하면 실체법에서는 동산을 유치동산하고 거의 같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집행법에서는 그 동산에 관한 집행이라 그래서 유체동산, 보통 물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물건을 보통 말하는 거죠. 그 유체동산하고 채권에 관한 집행 이것을 같게 놔요. 그래서 유체동산에서 한 문제, 채권에 대한 집행이죠. 그러니까 이게 각각 그 제2편을 보면 뭐라고 하나요? 금전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좀 이따 이제 배우겠는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이제 그 밑에 보면 부동산에 대한, 그 다음에 뭐 선박에 대한, 동산에 대한, 유체동산에 대한 이건 집행 대상을 말하는 거예요. 갑이 의리한 자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금전 채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거냐. 집행의 대상이죠. 그것이 부동산일 수도 있고 유체동산일 수도 있고 채권일 수도 있고 이 채권은 보통 어떻게 나는 거예요? 을이 병한테 또 채권을 또 가지고 있는 거죠. 이 채권을 갑이 집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건데 좀 이따 조문 구조가 그렇다는 거예요. 좀 이따 좀 자세하게 더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 부분에서 나왔는데 채권 부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지만 알기 쉽게 말하면은
압류 추심, 압류 전부 명령. 채권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들어본 것들이에요. 압류 추심, 압류 전부 명령.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두 문제에 출제됐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3 3장이죠. 금전 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 집행. 이건 뭐래요? 요 갑이 을한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가지고 있는 게 좀 전에 본 거는 금전 채권이지만 이게 금전 채권이 아니고 비금전 채권을 말하는 거예요. 금전 채권 외니까 비금전 채권이죠. 두 문자 따서 외우는 건데 의인철퇴라고 해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 또는 인도 명령에 의한 집행. 그다음에 철거 청구, 퇴거 청구. 민법에서도 많이 들어본 것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어쨌든 그 비금전 집행과 관련해서 두 문제가 출제됐어요. 비금전 집행. 그다음에 보전 처분에서 세 문제가 출제됐어요. 보전 처분은 뭐죠? 우리가 알기 쉬운 것들이죠. 보전 처분, 가압류, 가처분. 여기서 세 문제 정도 출제됐어요. 자, 종전 이제 21회인데 20회라든가 19회 문제에 비해서 약간 변화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종전에는 채권 편하고, 그러니까 채권 집행이죠. 채권에 대한 집행. 그 다음에 보전 집행이 요 21회보다는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1회 때 좀 더 적게 나오고 뭐가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부동산 집행이 좀 더 많이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도를 종전보다 부동산 강제 경매죠. 부동산 강제 경매의 비중을 좀 더 출제 빈도를 높였고 종전의 그 채권에 대한 집행하고 금전 채권자가 우리 병화대가 가지고 있는 채권 집행이죠. 여기에 대한 채권 집행이 비중을 좀 더 낮추고 또 보전 처분도 좀 더 낮추고 대신 어디로? 부동산 강제 경매를 올리고. 그렇지만 중요성들은 있는 거예요. 중요성은 부동산 강제 경매, 그다음에 채권에 관한 집행, 보전 처분 이런 중요성들은 아직까지도 살아있다고 보여져요. 물론 부동산 강제 경매가 가장 출제가 많이 되고 있죠. 자, 그리고 지문을 보면 175개가 지문이 출제됐어요. 175개. 지금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를 지금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는 거예요. 175개 지문이 출제됐는데 이 중에 조문이 35개. 조문이 35개. 그 다음에 판례와 예규가 105개. 그 다음에 내용을 묻는 문제,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 문제가 35문제. 이렇게 출제됐어요. 자, 그래서 문제 지문과 관해서 어디에 출제가 많이 된 거예요? 조문, 판례. 조문, 판례. 그러니까 공부 방향도 어떻게 가야 되는 거예요? 조문, 판례. 기본은 뭐예요? 조문. 그 다음에 판례. 시간이 지나면 조문은 어느 정도 습득이 될 거예요. 조문 자체로. 반복되니까. 근데 조문과 관해서 판례 같은 거는 이제 판례 같은 거에서 좀 이제 그 고득점하고 좀 갈리겠죠. 그렇지만 기본은 조문이에요. 기본에서 틀리면 안 돼. 기본에서 틀리면 구제 방법이 없어요. 왜? 조문은 다른 사람도 다 맞추거든요. 근데 거기서 틀리면 내가 어려운 거에서 너무 더 맞추겠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차 시험이든 2차 시험이든 실수를 덜 하시는 분이 빨리 합격하는 거예요. 실수를 덜 하시는 분이. 그래서 조문을 충실하게 보시면서, 그 다음에, 교재에 나와 있는, 기본 교재에 나와 있는 판례를 충실히 따라오시면, 합격권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100점 맞아야지 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평가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한 개 더 맞으면 된다고요. 한 개. 물론 평균으로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고하시고 내용문으로 보면은 민사집행법 총론 파트 총론 파트로서 1조에서 한 60조까지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민사집행법 1조에서 60조까지 총론 전체적인 우리 교재로 치면은 한 248페이지. 이게 전체적인 총론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민사집행법에. 그래서 그 총론 파트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그래서 진도도 50페이지 정도씩 끊었어요. 50페이지. 뭐 50페이지 내외로다가 나갈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민사집행법의 강론이라고 할 수 있는